이제 녹화를 시작하고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일단 자료는 1회 스페이스 신텍스 워크샵 이론 및 실습이고 세종대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이 자료를 나눠드리진 못하고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 적용 사례, 반문론이 어떤 건지 그리고 실습에 대한 내용이 두 개의 장의 할애해서 나와 있고요. 참고 자료가 있는데 참고 자료는 그 힐리어 교수가 스페이스 신텍스 처음에 소개를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기념비적인 책인데 The Social Logic of Spac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서론을 번역을 해서 참고하라고 써준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슬라이드들인데 차근차근히 살펴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공간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왼쪽과 오른쪽이 색깔이 뭔가 다르잖아요. 이게 나중에 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공간이 서로 비슷해 보여도 서로 공간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공간의 크기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 공간이 그 공간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그 구조가 어떠한지가 서로 완전히 갈리게 돼요. 그 출입구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서로 공간을 분석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공간을 분석한다고 했을 때 공간의 구조를 분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불안정해요. 소리가 좀 작나? 일단 선풍기는 좀 꺼봤어요. 이렇게 쭉 해볼게요. 일단 그렇고 코엑스몰 같은 그 복잡한 공간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 특히 정량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이게 뭔가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들어가죠. 근데 대강 봐도 빨간색이 가장 뭔가 사람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북적거릴 것 같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가장 사람들이 덜 찾아올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사람은 보면은 대략 이렇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그 이론을 만들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간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 좀 인문학적으로 좀 사고하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스페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게 정량적으로 공간을 좀 해석하자라고 하는 게 가장 성공적으로 좀 보급이 된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스페이스 인덱스라고 하는 이론과 방법론은 영국 UCL 대학교의 힐리어 교수님이 개발하셨고 공간 구조를 정량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리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반벌론은 이론과 그걸 뒷받침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같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2015년 기준으로 국제학술대회가 10회였으니까 지금은 더 많이 이어져 왔겠죠? 그래서 이 공간 구물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 개념은 깊이예요. depth이고요. 뭐야 이거? 공간 깊이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게 출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주어진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공간이 있으면은 바깥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때 이 십자가로 크로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출발점이고 이거를 실제 몇 미터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수학의 그래프 이론이나 아니면 네트워크와 같이 이렇게 노드와 링크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스페이스 신텍스는 일반적인 교통과 노드와 링크를 반대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노드는 그 보통 이런 결절점을 노드라고 하는데 스페이스 신텍스에서는 이 라인을 노드로 보고 링크를 이 각각의 공간을 대표하는 이 포인트들을 그 링크라고 해요. 왜 그런 거 하니 약간 그런 사고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 인덱스 자체가 공간과 공간을 매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교통과 같이 좀 약간 이런 면에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간 사이에 서로
그 연결 경로가 교통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근데 스페이스 신텍스는 그 경로도 경로지만은 공간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객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잠깐 누군가가 지금 마이크를 안 껐는데 음소거할게요. 네, 넘어가서 공간 분석을 위한 이해, 공간 구조의 차이가 있는데 이 공간 구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 A, B, C가 서로 뭔가 뚫려 있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0을 추발점이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이 0에서부터는 1로 이렇게 이동해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2로도 이런 루트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1과 2 사이에서는 서로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왕래가 가능하죠. B 같은 경우에는 서로 1과 2 공간, 2번 공간이 뚫리진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C1 공간은 2로 들어가려면 1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으로 나타내면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간 사이에 서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사이의 그 관계를 추상화시킬 수 있어서 이를 통해 가지고 그 네트워크 이론이나 약간 수학의 그래프 이론에 대한 그 소스들을 가져와서 공간 해석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분석을 할 때 뎁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의 서로 간의 연결 관계나 아니면 공간 자체의 뎁스, 깊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 도표로 만들면 해석이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식화시킨 거를 공간 위상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뎁스 중심으로 출발점을 루트라고 하고 뎁스 0 그리고 그 마치 이제 몇 미터 움직이냐라기보다도 그 말판이 부루마블 같은 게임에서 이제 말판이 한 칸 움직일 때마다 주사위로 벌어놓은 그 칸을 하나씩 소비하는 것처럼 뎁스가 하나씩 이제 소비가 돼요. 뎁스 1, 뎁스 2.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사위를 돌렸어요. 주사위를 육면체를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나이즈해서 돌렸는데 그 주사위가 이제 1이 나왔어요. 주사위 칸수가 1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 출발점에서부터 갈 수 있는 거는 1, 2라고 하는 공간밖에 없겠죠.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만약에 돌려가지고 주사위가 2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두 칸 가야 되니까 뎁스 2인 공간을 갈 수 있으니까 출발점에서부터 여기까지 2, 4, 5번 공간으로 갈 수 있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그 뎁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코스트라는 거예요. 일종의 비용이고 그 사람이 그 코스트가 더 많은 곳들은 웬만해서는 특정한 이유나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코스트를 더 지불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뎁스가 더 깊다라는 거는 코스트를 더 많이 지불해야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고 이 공간으로 출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뎁스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만큼 사람의 발길이 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이유나 목적이 있거나 하지 않는 한 방문할 확률이 그만큼 더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1번 공간을 갈 확률이 가령 한 80%라고 치면은 뎁스 2인 공간으로 재차 더 넘어갈 확률은 가령 50%로 떨어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점점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공간의 구조를 이런 방식으로 공간 구조도를 통해 가지고 공간 위상도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 두 공간을 비교해 볼 때 출발점에서부터 여기 뎁스 0, 뎁스 1, 뎁스 2라고 봤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들이 있고 바로 두 번째 공간은 0에서 1, 2, 3, 4, 5, 6까지 들어가죠. 그러면은 두 공간 중에서 어떤 공간이 더 폐쇄적이고 좀 더 약간 내밀한 그런 공간인가를 따져봤을 때 당연히 얘보다도 위에보다도 아래 공간이 더 전체적인 뎁스가 높아 보이니까 얘가 더 좀 더 프라이빗 개인적이고 아니면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하우스 A와 하우스 B를 보게 될 때
하우스 A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은 그 각각의 이 공간의 중심점으로부터 그 관측할 수 있는 지점들을 해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 가운데 지점 같은 경우에는 가령 이런 데서부터 각각의 이 공간들을 그리드로 쪼개가지고 관측을 할 때 관측할 수 있는 시각의 범위를 갖다가 좀 전체적으로 그리드 분석을 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점에서 나중에 아이소비스트라고 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대강 확보된 시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대강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야가 훨씬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뭔가 좀 서로 뻥 뚫려 있는 공간이니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만약에 이런 꽃 같은 경우에는 뭐 해봐야 확보할 수 있는 시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적죠. 그래서 좀 파란색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이거 뭐 나중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이 될 것 같고, 하여간 중요한 거는 위의 공간이 아래의 공간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공간 사이의 소통이 원활한 약간 개방적인 공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 깊이 계산하기라는 내용인데, 이 공간 깊이를 출발점 기준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 가지고 이 공간 구조도가 서로 같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출발점이 가장 누가 딱 봐도 다른 공간들로 접근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중심 회랑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할 때 뎁스가 0에서 1, 이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게 다른 공간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서 토탈 뎁스 프롬 루트 같은 경우에는 다 토탈 합쳤을 때 28이 되고, 대신 이 아래쪽에 좀 더 국지적이어 보이는 공간에서 시작을 했을 때에는 0, 1, 2, 3, 4까지 뎁스 4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이 토탈 111이니까 뭐 3, 2니까 6,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더했을 때 54가 되는 거죠. 토탈 뎁스가. 이렇게 전체 토탈 뎁스를 따지고 봤을 때에도 이 공간 내에서 이 위에 있는 이제 회랑 A라고 줬을 때 회랑 A가 회랑 A에 비해서 다른 공간으로 접근하는 전체 뎁스가 적다. 적은 뎁스가 전체적으로 적기 때문에 더 그 이 공간에 있어가지고 좀 더 중심에 위치하는, 좀 더 약간 어떻게 보면 인싸인 거죠. 인싸. A는 인싸 공간이고 B는 아싸 공간인 거예요. 그런 차이를 정량적으로 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공간을 가지고 근데 이제 공간 위상도라고 하는 걸 그려야 되는데, 이러면은 공간을 어떻게 분절을 해야 될까? 단위 공간으로 어떻게 나눠야 될까라는 문제가 생겨요.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임의대로 그냥 점을 찍은 건데,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공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링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약간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축선을 그리는 법. 축선은 약간 라인, 선을 이용해 가지고 공간을 분절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고, 다음에 이제 컨벡스 스페이스, 컨벡스 에리어를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컨벡스 에리어는 블록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폴리곤으로 공간을 영역을 형성하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 일단 라인을 이용을 하는 축선도인데, 축선도 작법은 CI 들어오고 접근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대표한 직선인데요. 가장 길게 최소한의 개수로, 이게 중요해요. 모든 단위 공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리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일단 이 공간 내에서 봤을 때 가능한 가장 긴 축선을 먼저 그려줘요. 그 대략 이놈이 가장 길겠네요. 대략 뭐 이렇게 쳤을 때. 그 다음에 이 축선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 다음 가장 긴 축선이 있는지 찾아봐요. 그래서 이놈이 가장 그 다음으로 길 것 같고, 서로 연결될 것들, 될 수 있을 것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이놈이 가장 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놈이 가장 길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연결을 시켜 나가다 보면은 긴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축선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소 조금 기준이 추상적일 수는 있지만은 일단 뭐 원칙 자체가 그렇다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축선을 바로 이용하는 거는 좀 살짝 약간 구시대적인 방법이 되긴 했어요. 그래도 일단 기본 베이직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축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출발점이 이 3번 축선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뎁스 0, 1, 2로 해가지고 각각 축선마다 축선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축선을 한번 갈아탈 때 뎁스 1씩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뎁스를 축선 3번 축선을 시작했을 때 뎁스 1, 뎁스 2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부 공간에서의 공간 이상도, 복도에서의 공간 이상도를 살펴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출발점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건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축선도는 아니고 볼록 공간 그 컨벡스 에리얼 가지고 만든 거고요. 컨벡스 볼록 공간 통합도랑 이 축선을 이용한 통합도랑 지표는 나중에 설명이 들어오니까 그때 얘기할게요. 분석 결과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그럼 볼록 공간은 어떻게 만드느냐? 지금 여기에서 좀 보는 것처럼 보시면 음, 일단 그게 있어요. 뭐라고나 할까? 어, 일단은 그 볼록 공간 내부에서는 대표적으로 원이 있는데, 볼록 공간 내부에 다른 모든 지점에서 볼록 공간을 이룬 이 선 모든 지점에서 다른 볼록 공간의 선을 다 관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볼록 공간을 만들었으면 여기에서는 이 지점을 관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볼록 공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넓게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이렇게 대강 이런 식으로 볼록 공간을 만들어지겠네요. 그런 식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보통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많이 나와요. 공간 구조상. 이런 식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볼록 공간의 모든 이 외곽선, 테두리 선에서는 다른 테두리 선의 모든 지점을 전부 다 관측할 수 있어야 볼록 공간이. 그런 식이고, 이 볼록 공간을 잇는 이 문이라고 하죠. 문이나 벽체가 좀 살짝 길이가 있거나 좀 더 지나다니는데 약간 그 벽체 두께나 아니면 통로 길이가 좀 있으면은 여기도 독립적인 볼록 공간으로 표시해 주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볼록 공간을 만든다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공간 구조도를 그릴 때 필요로 하는, 공간 위상도를 그릴 때 필요로 하는 이런 기초 공간 구성 방법, 대표적인 두 가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넘어가면은 축선에 이제 축선이나 아니면은 볼록 공간 이용한 공간 약간 구물론의 핵심 지표 원료 통합도가 통합도 분석 결과 이런 식으로 각자 나뉘어서 분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게 건축물만이 아니라 도시 공간 구조도 도시 공간 구조를 분석할 때 쓸 수 있는데, 이 G마을의 배치도 이거 아마 힐리어 교수님 논문이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거기 나온 삽도일 텐데, 이런 배치도가 있고 이 배치도에 따라 가지고 이 볼록 공간으로 이 마을의 최대 공간의 영역을 구성한 거고요. 이게 색깔이 컬러가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대강 볼록 공간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공간을 분절해가지고 나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위에는 볼록 공간을 이용한 거고, 아래쪽에는 축선도를 이용해서 이 마을에서 가능한 전체 이제 네트워크, 이동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축선도를 가지고 통합도를 따져봤을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 딱 봐도 사람들의 통행이 집중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요 가로가 특정이 되고, 이런 골목길이 어디 있는지가 딱 분석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도시 공간이나 아니면은 건축물 내부 공간이나 상관없이 다 분석이 가능해서 여러 가지 분석 사례, 흥미로운 분석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쇼핑센터 건물들이 있을 때 이 만약에 별동을 만들어 가지고 공간 구조가 새로 바뀌었다고 했을 때 비포 애프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의 통행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분석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새로운 약간 중심지가 이렇게 형성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이 주로 어떤 동선을 따라서, 어떤 공간을 따라서 주유할 것이다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고, 그 비슷하게도 우리나라 김영옥 교수님께서 작업하신 게 코엑스 상권 활성화, 코엑스 리모델링 있잖아요. 그게 그 설계안의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세종대 김영옥 교수님께서 그 스페이스 인덱스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분석을 하신 건데, 그 기존이 이 위에 있는 그림이 기존 구조고요. 이렇게 아무래도 활성화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죠. 이런 중심 가로 외에는 활성화가 좀 아무래도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래쪽과 같이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 중심 광장이랑 조성된 이 클러스터들이랑 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지가 훨씬 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는 거를 누가 와도 다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쪽이 아마 아쿠아리움일 텐데 코엑스 아쿠아리움 쪽이 약간 나름대로 좀 한산한 편이었는데 지금은 붉은색으로 아쿠아리움 일대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른 상업적인 가치와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위치에 따른 테넌트 입주자를 어떤 식으로 어떤 업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도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고, 도시 공공개발 사업에서도 킹스크로스 역사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영국 대학에서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아무래도 도시 개발할 때 힐러 교수님 연구팀이 좀 참여를 한 것 같은데, 이 재개발할 때에도 이렇게 좀 항공사진을 구해서 청사진을 구해가지고 이 중심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개발 예상지가 새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가로가 활성화될지를 미리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또 서울 시청광장 일대에 대해서 시청광장이 예전에는 그냥 교통광장 같은 그런 식으로 빈 공간이었는 사실상 보행이 좀 거의 불가능한 공간이었는데, 시청광장 일대가 보행이 가능해지면서 그 보행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개선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 통합도나 국부 통합도 같은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시청광장에 따른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광화문 광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장 조성 전후로 보행량을 주요 지점에서부터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그 현 보행량은 이거는 그 대학원생들 다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카운트로 재가지고 몇 명 정도가 계속 이 지점을 지나간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걸 거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래서 봤을 때 스페이스 인덱스로 그 분석을 한 결과가 예상 보행량이에요. 스페이스 인덱스 이제 통합도를 가지고 예상을 한 결과가 상당히 근데 좀 경향성이 맞죠. 그 일단 그 힐러 교수의 약간 그런 연구 성과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보통 건축물 이 내부 평면에 있어서 건축물 뭐 내부 평면 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했을 때 이 내부의 그 사람들의 보행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한 0.7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측 성능이 많이 나와주는 걸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고요. 이런 도시 공간 구조 같은 경우에는 한 0.6 정도? 제대로 분석하면은 그 정도로 보행량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일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R스퀘어 회귀 분석을 단변량 회귀 분석을 했을 때 그 정도 설명력이 나온다고 결정 개수가 그 정도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과학에서 모형을 하나 만들어 보면 알겠지만은 단일 변수로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대단한 일이에요. 약간 뭐 그렇다고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광장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보행을 연결 라인이 새로 이렇게 연결되는 네트워크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딱 봐도 좌측과 우측이 좀 보행이 훨씬 더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보행량이 좀 활성화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도시나 아니면 건축물 관련된 그런 재개발이나
그런 활성화,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득력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나 할까, 도시 공간 구조, 얼번 모폴로지에서도 굉장히 좀 핫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서울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1970년부터 2010년, 이게 2010년인가 나왔던 논문일 텐데, 김영욱 교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쓴 논문인데요. 거기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1970년도 지형도 가지고 디지털싱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의 결과인 거고, 여기 보시면 공간이 딱 이 종로 일대에 단핵과 여의도가 조금 활성화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여기보다는 단핵 도시의 위상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강남은 아직 개발되기도 전이고요. 그렇게 됐었는데 1980년대에는 그래도 강남이 얼추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하니까 점점 아직은 미약하지만 단일 핵도시의 위상이 조금씩 좀 약간 이 중심지가 분산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어가고 그 다음에 1990년도 가면은 확실히 이제 강남이 세력을 형성하면서 강남과 주요 도시권과 그 용산이 조금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2000년대 가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그 이니셔티브를 도시 약간 그 공간의 약간 주도권을 강남 쪽이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종로, 용산 그 이쪽 일대에 조금 약간 맹화가 보이긴 하는데 다핵 도시로 확실하게 축이 좀 변화해 가고 있는 게 느껴지죠. 요즘에는 이쪽도 좀 더 약간 이런데 마곡지구도 개발을 하고 하면서 이쪽에도 좀 최근에는 축이 더 넘어왔을 텐데 네, 이런 식으로 그 도시 얼반 모폴로지의 도시 공간 구조 분석을 할 때에도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이런 예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방법론에 그러면 이런 분석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목차는 스페이스인덱스 방법론의 배경과 그리고 여기에서 원칙, 그 대상으로서의 공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이산계, 듀얼 그래프 등이 있는데 이따가 자세한 거 설명할 거고 방법론의 분화가 공간을 어떻게 분절할 건가 아니면 거리 함수를 그 뎁스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지고 누적을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방법론이 나뉘어져요. 그런 게 있고 여기에서도 얼마 전에 제가 김혁 교수님 자문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때 알게 했던 정보도 같이 이따가 공유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측정하는 모델인데 어떻게 보면 지표들인데 연결도, 통합도, 통제도, 통과도인데 이 중에서 사실상 통합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요즘 최신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좀 김혁 교수님께 듣기로는 통합도가 가장 널리 요즘에는 거의 통합도 위주로 연구를 하고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관련 사례를 검토하고 도시 이론, 스페이스 인덱스의 기초 이론이 되어 있는 자연이동과 이동경제성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최신 경향은 뭐 QGIS나 뎁스맥스 같은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GIS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문론의 배경은 건축이나 도시 공간에 두루 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상대적 배치와 이와 관련 인간 행태의 패턴을 분석하는 건데 이 상대적 배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공간이라고 하는 이 스페이스 인덱스의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한데요. 공간이 아주 작은 그런 단일 건물 내 평면 공간 배치도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서울과 같은 거대 도시의 그 공간 구조도 매우 그 거대한 반경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되는 아주 거대 도시의 그런 도시 공간 구조이든지 간에 스페이스 인덱스로 분석은 할 수 있지만 그 스케일에 따라서 그리고 도시 바이 도시, 건축물 바이 건축물, 케바케로 분석 결과가 다 나오긴 하지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표를 정량적으로 그 마치 그 회귀 분석할 때 결정 계수가 이게 최소 값이 0.0이고 최대 값이 1.0 이어가지고 그 사이에 0.3이면은 다른 모델의 한 0.4보다 좀 결정 계수가 0.1 낮구나. 뭐 물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모델을 세웠을 때 R스퀘어가 0.3인 모델보다 0.4인 모델이 좀 더 설명력이 높고 우수한 모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
동일한 건축물 스케일 내에서 약간 조금 계획을 조금 수정한다 정도는 괜찮겠는데, 가령 서울과 도쿄의 공간 구조의 약간 그런 전체 통합도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해가 수치 가지고 고지고대로 비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석 결과는 대상지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이에요. 그 나오는 수치를 상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도나 이런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평균 통합도가 1000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 만이 나온 곳보다, 평균 통합도가 만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오는 도시보다 얘가 통합도가 더 낮고 좀 더 폐쇄적인 고립적인 약간 구조를 가진 도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도시는 중심지가 어떻고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들보다 어떤 지역이 더 통합도가 높고 중심지일 가능성이 높다, 보행량이 더 집중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행량 같은 경우에도 실제 측량된 보행량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인 척도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지, 통합도 수치가 얼마로 나왔으니까 보행량은 절대적으로 얼마가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 인덱스의 좀 한계, 현재로서의 아직 해결되지 못한 한계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유념해 주셔야 돼요. 그렇고요. 이 방문론의 배경에 대해서는 부분의 속성이 그거에 속한 전체에 결정된 상태인데, 문제는 그 전체라고 하는 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환경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의 속성 자체가 이 서로 다른 케이스인 전체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 부분의 각각 이 링크별로 계산된 스페이스 인덱스의 그 분석 결과가 아예 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 상대적 배치의 개념은 네트워크 이론, 이런 수학에서 이런 네트워크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교통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그런 약간 이론들을 많이 차용을 하고 있고, 수학의 그래프, 노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그 데이터들 간의 서로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다수 이제 스페이스 인덱스가 차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제 인티그레이션, 통합도 같은 이런 수치도 있고, 아래쪽에 초이스라는 수치도 있는데, 그 인티그레이션 통합도와 아래쪽에 초이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가장 약간 중요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굉장히 이야기가 어려운데 좀 심플하게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 핵심에 대해서는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세미나를 받았을 때 손으로 볼록 공간이랑 축선도를 그려가지고 공간 해석을 해본 거고, 이거는 그 아이소비스트를 그려본 거고요. 지금 그런 거고, 반몰론적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공간을 사물로 본다. 공간을 철저하게 대상으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공간 해석할 때 뭐라고 할까? 그 인문지리학 쪽에서 공간을 약간 철학적으로 봐요. 그래서 막 무슨 해겔 철학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학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이 공간과 상호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러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고 뭔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 매우 뭔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해요. 근데 스페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플하죠. 공간을 그냥 그냥 thing으로 봐요. 사물로 보고요. 그런 면에서 약간 이런 개량적으로 공간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원칙인 건데, 기존의 일반적인 인문지리학이라든가 전통적인 지리학적 사조에서 따져보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봐요, 이런 시도들을. 특히 에드워드 렐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장소와 장소 상실이라고 해가지고 장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인 박사학위 논문에서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한 논문이 있는데, 그걸 책으로 출간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면적이나 위치나 아니면은 길이 등으로 계량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공간에 대한 가장 천박한 해석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 책에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근데 여하튼 이렇게 어떤 약간 공간에 대한 이런 추상적이고 약간 철학적인 이런 내용,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내용들을 과감하게 배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개량적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얻었다고, 좀 트레이드 오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있는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보통 이제 이게 건축 쪽에서 보통 많이 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보통 그 건축물의 위치라든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이거를 풋프린트라고 하잖아요. 풋프린트라고 하는 게 그 약간 족탁이라고 하죠. 사람의 발을, 이건 검은색으로 하는 게 낫겠는데, 족탁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발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진짜 못 그렸다. 족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발에 잉크를 묻혀가지고 찍어주잖아요. 이거를 풋프린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 조탁처럼 건축물을 하늘에서 아래로 그냥 도장 찍듯이 프레스로 딱 찍어가지고 건축물의 최외곽선이 있는 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자체를 족탁으로 하는 것처럼 검은색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공간 구조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은 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바로 건축물이나 그런 영구적인 시설물, 아니면은 그 장벽, 벽체 등이고, 근데 이거를 스페이스 인덱스는 사고를 반전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건축물이나 이런 구조물들을 사물로 보는데, 반대로 공간을 사물로 본다는 겁니다. 공간을 사물로 본다는 거의 의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과 포함해가지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풋프린트의 개념을 바꿔가지고 공간을 정태적인, 그러니까 정적인, 스태틱, 정적인 사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색깔을 반전시킨 게 그런 이유예요. 공간을 마치 건물과 같이 정태적으로 주어져 있는 일종의 사물로 보고 그 사물을 정량적으로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정적으로 주어진 사물로서의 공간 위에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움직일 동자를 써서 그 동물이 유적으로 어떤 행태를 가지고 이 정적으로 주어진 사물인 공간 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철학이나 아니면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공간을 해석하는 그런 철학적인 개념들을 과감히 배제를 하고, 대신에 이 정적으로 주어진 공간을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는가, 공간 인지에 대한, 특히 시지각을 중심으로 인간이 이 사물로서의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면서 움직인가를 가지고 이론을 전개해 나가요. 그래서 이 공간이 조직화되어 있는 방식,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런 네트워크들이죠. 조직되어 있는 방식을 재현하는 방식이 이런 네트워크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인 거고, 이 방식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기술한다. 시간에 따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시간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이동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공간을 시간에 따라서 해석하고 나아갈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유적 행태, 동물이니까 이 근거에 따라서 공간을 분절한다. 인간이 공간을 어떤 단위로 인지하는가에 따라서 봤을 때 인간이 단순히 공간을 이 경로를 따라서 나아가는 거라고 보는 것인가, 아니면은 공간을 하나하나 약간 독립적인 공간으로 해석을 하면서 공간 바이 공간으로, A라고 하는 공간에서 B라고 하는 공간으로 한층, 마치 이제 말판에서 말이 한 칸씩 움직이는 것처럼 뎁스를 하나씩 소비해 가면서 나아가는 걸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서 다른 라인으로 전환을 할 때 뎁스를 일찍 소비하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있는 이 지점에서부터 사람이 시지각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관측할 수 있는 면적과 그 방위별 면적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돼 나갈 것인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방식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반볼론에 관련해 가지고 이 방식에 따라서 하나는 그 축선도, 액시얼 라인,
그 두 번째는 컴팩스 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볼록 공간. 그 세 번째는 아까 위에서는 설명을 마저 안 하고 살짝만 언급을 했었는데 마지막은 공간을 이제 공간 위에 가능한 지점이라고 하는 게 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도형 위에서 무한개 수를 가지니까 그렇게 하면 분석을 할 수 없으니 얘를 그리드로 쪼개가지고 공간을 그리드로 쪼개서 이 그리드의 중심점들로부터 이러한 아이소비스트 CG각으로 인지 가능한 이 범위를 레이더가 이렇게 390 레이더 같은 경우 요즘 나오는 약간 그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 잠자리 겹눈처럼 한 번에 전방위를 다 감시할 수 있지만 전통적인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라볼라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360도로 돌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돌리면서 마치 사람의 그 눈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쪽에 레이더거든요. 그 광파를 그러니까 빛을 감지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레이더라고 하는 게 빛을 감지하는 거니까 사람의 눈도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레이더예요. 일종의 고성능 레이더인데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빛을 감지하는 레이더인데 이거를 사람이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가지고 볼 수 있는 약간 시야가 막히는 지점의 거리를 하나하나 측정한다고 치면은 이런 식의 그 아이소비스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를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은 0도에서 360도까지 회전시키면 가령 이렇게 늘어가다가 갑자기 공간이 다 문이나 이런 거 막히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불연 속선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겠죠. 그래서 이 면적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이 전체 면적이랑 같게 될 거고 그래서 그에 따른 수치들을 이 그리드 레스터 셀 하나의 셀에다가 대표값으로서 입력을 시켜주는 거죠. 뭐 100, 50, 뭐 이런 식으로. 레스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건 차지하고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된다. 그리고 사람의 시지각이나 발걸음. 근데 발걸음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이동을 할 때 있어서 시각으로 인지를 하면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표리일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산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뎁스를 소비한다고 했을 때 이산적으로 내가 1m 나갈 때마다 한 무슨 뭐 뎁스를 0.1씩 소비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로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공간 단위가 이렇게 그 다음 공간으로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각 지점에서부터 이런 면적이 각 그리드로 쪼개진 지점마다 이렇게 다르게 구분된다는가 하는 식으로 이산적으로 분석의 기초적인 약간 이런 뎁스의 단위가 나뉜다는 거예요. 연속적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위에 있는 이제 라인을 따라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이 컨벡스 스페이스 블록 공간 단위 라인으로 볼 것이냐 단위 공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점별 이런 시지각의 수준에 따라서 공간을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서 인간의 유적 행태를 엑시얼 라인 축선이라고 하는 리니어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느냐 공간을 분절해서 분석하느냐 아니면 공간을 이 컨벡스 맵 볼록 공간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분절해서 에어리얼하게 영역형으로 공간을 분절해서 분석하느냐 아니면 이 CG각에 따른 아이소비스트로 하게 될 때에는 아이소비스트 맵은 이런 식으로 그 그리드로 공간을 쪼개서 그리드를 대표하는 이 중심점 센트로이드 중심점을 이용해 가지고 공간을 분절해서 분석을 해나갈 것이냐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공간을 대표하는 매핑 방법이 그렇게 해서 나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분절의 공간들의 지표를 듀얼 그래프 뭐 듀얼 그래프 해가지고 좀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그냥 쉽게 네트워크로 재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일종의 그 세그먼트 맵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네트워크 맵처럼 나타내고 이거를 실제 분석이 들어갈 때에는 이런 위상 공간으로 추상적으로 재현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각각의 이 이제 지점별로 아무래도 그 토블러라고 하는 분의 지리학의 제1법칙에 따르면은 가까이 있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더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게 지리학의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위상적인 이 그래프, 공간을 수상적으로 재현한 이 재현 공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측량적으로 서로 간의 이 링크들 사이에 이 서로 간의 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게 더 가깝고 어떤 게 더 먼가, 다시 얘기하면 어떤 게 더 그 뎁스를 더 많이 소비를 해야 되고 어떤 게 뎁스를 더 덜 소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따라 가지고 그 네트워크 사이에 뎁스나 아니면은 뎁스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뎁스를 누적시킬 건지에 따라서 매트릭, 그러니까 유클리드 거리, 거리를 가지고 할 것이냐, 앵귤러, 방향 전환을 가지고 할 것이냐, 토폴로지컬.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상에 약간 네트워크를 한 차례 한 차례 이제 건너가는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볼 것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뉘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공간을 분절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방식들에 따라 가지고 나뉘게 되고, 이거는 네트워크를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건 약간 네트워크 또는 이제 그 공간 위상도, 아까 얘기했던 공간 위상도인데, 그걸 만드는 제작하는 방법에 따라서 네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 거고, 아까 전에 그 뎁스를 어떤 식으로 누적하고 좀 계산을 해낼 것인가에 따라서 방식이 나뉘는 거고, 그 조합에 따라 가지고 이론적으로 가능한 방식이 총 12개가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가장 핫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이 두 가지. 도로 중심선. 도로 중심선인데 사실상 도로 중심선으로 세그먼트를 만들고 얘를 가지고 매트릭이나 앵귤러 방식을 둘 중에 하나를 차용하고, 이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많이 쓰이는 방식은 앵귤러인데 여기에다가 매트릭 방식을 조금 반영을 해주는 정도가 그 다수의 연구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약간 설명을 하면, 일단 초기에 나왔던 방식은 엑시얼 토폴로지인데 힐리어나 헨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84년도, 굉장히 오래됐죠. 시선과 동선이 확보된 연속적이 가장 긴 선, 이건 시지각을 나름대로 제대로 반영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방향 전환의 횟수 A와 B와 C,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축선, 이거 축선도가 이런 연구를 하면서 개념이 정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축선이 A, 축선 A, 축선 B, 축선 B가 있으면은 그 일단 축선 A에서 B로 갈아탈 때, 축선 B에서 C로 갈아탈 때니까 노드와 링크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뎁스 1, B에서 C로 갈 때 뎁스 1씩 소비하는 그런 구조인데, 문제는 맨하튼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방향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도 상관이 없고, 특히 이런 식으로 직교를 하는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방향 전환이라고 할 때에도 위와 아래가 거리 자체는 같아요. 스몰 d로 같고, 네, 방향 전환하는 각도는 이렇게 이거랑 방향 전환하는 각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이걸 합쳐서 한 270도라고 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합쳐서 한 90도라고 해볼게요. 그럼 방향 전환하는 전체 각도나 전체 횟수는 같지만 각도가 위에 게 더 크니까 누가 봐도 위에 게 더 뭔가 좀 복잡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방식으로는 서로 소비된 뎁스가 같아요. 뎁스가 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고가 되고 방향 전환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도 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엑시얼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엑시얼 라인을 쓸 때 쓰는 대신에 방향을 전환하는 각도를 적용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제안됐는데, 이건 반대로 이건 또 방향 전환하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각도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가령 축선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방향을 이렇게 전환하느냐 이렇게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각도 A랑 각도 알파랑 각도 베타가 나오겠죠. 당연히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클 텐데 축선도로 따지게 되면은 방향 전환하는 횟수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좀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중지가 됐죠. 그 다음에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게 앵귤러 방식을 쓰되 축선도보다 세그먼트 맵을 쓴다라는 건데, 세그먼트 맵이라고 하는 거는 축선도를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 축선도를 이 결절점을 이용해 가지고 분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그먼트 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세그먼트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 분절 축선이라고 해요. 축선도를 이렇게 결절점을 중심으로 분절해줘서 A, B, C, D, E, F, G로 서로 이제 막 분절해줬다 라는 의미로 세그먼트는 분절 축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요즘의 경향은 분절 축선을 축선도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세그먼트를 그 일반적인 도로 중심선이나 그런 도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세그먼트를 만들어주는 게 요즘 추세예요. 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일단 엑시얼 맵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에 좀 위존적이고, 그 트리바이얼 랭스 문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맵에서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있죠. B와 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축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이런 것들 여기 이거 전혀 의미가 없는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잉여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도로 중심선을 쓰는 거긴 하죠. 여튼 각설하고, 세그먼트와 토폴로지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전환이 한번 이루어질 때마다 뎁스를 1씩 누적하는 방식인 거고, 1씩 한번 넘어갈 때마다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잉여 네트워크가 발생한다는 게 또 문제고, 이런 것들도 뎁스를 일찍 소비를 해야 되는 건가? 약간 그런 기준이 좀 애매한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세그먼트와 매트릭, 세그먼트 맵을 그려주고 그 이동 거리에 따라 가지고 뎁스를 누적시키는 약간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스케일 이존적 그리고 국지적 분석에서 정규화의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그 스케일이 적게 되면은 이 길이 자체가 적어지니까 좀 수치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스케일에 따라서 그러면 뎁스를 이 거리에 따라 가지고 뎁스를 어떤 식으로 누적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계산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뭐 컨티규이티, 인접하고 토폴로지컬인데, 이것도 뭐 경계각. 이게 나온 이유는 한 각도가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한 10도 정도 트는 거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같은 경로로 쭉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적되면은 숲이라든가 이런 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똑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길을 빙글빙글 도는 게 이런 식으로 그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닌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이런 각도 전환이 누적돼서 빙글빙글 도는 거거든요. 미로 같은 데서. 근데 일단 문제는 몇 도까지를 사람이 그런 식으로 같은 경로로 인지를 할 것인가가 불분명해요. 30도까지를 경계각으로 설정을 해야 되냐, 아니면 경계각을 10도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게 좀 한계가 커요. 게다가 이것도 또 축선 같은 이런 컨티규이티 선 갖다가 하는 거니까 이것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요즘 최신 경향은 도로 중심선을 이용해서 도로 중심선과 앵귤러와 매트릭 방식을 같이 쓰는 거고, 그 도로 중심선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 앵귤러 뭐 이런 각도로 보게 되고, 거기에다가 매트릭을 또 혼합해서 쓴다는 얘기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쓰게 되냐면,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말로는 개시거리라고 하거든요. 한계거리나 한계거리 이제 R을 구해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니다, 엄밀하게 따라서는 이게 아니지. 이 노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때 한계거리 R만큼만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령 여기서 시작을 했으면 한계 이동하는 라인을 따라서 한 500m면은 대략 이 정도 범위 내에 있는 네트워크 하에서만 통합도라든가 그런 스페이스 인덱스 상의 그런 수치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속하는 곳들만 가지고 그렇게 해주거나, 이게 제한이 없으면은 그 이동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차량 이동과 같은 그런 이동거리에 제한이 없는 것에 유리하고, 보행 같은 경우에는 그 500m 정도로 한계거리를 적용을 해주면 사람의 보행권 내에 분석이 되니까, 보행으로 이동을 했을 때 중심지가 어디인지 이런 식으로 보행을 감안한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앵귤러 방식에다가 매트릭을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 게 요즘 가장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고, 아무래도 특수한 그런 상황이 별로 없이 일반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도로 중심선과 같은 그런 그 대단위로 이미 구축이 된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분석 과정을 나름대로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GIS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문론의 분화로서 이제 없는 조합도 이렇게 몇 개 있고, 이미 어느 정도 개발이 됐지만 좀 사장이 된 거라든가 그런 걸 제외할 때 가장 각광을 받는 거는 이것들인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놈이 가장 현재 이제 널리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거. 근데 일단 분석 프로그램에서는 로드 센터라인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메뉴에서 세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절 축선을 로드 센터라인 도로 중심선을 가지고 이 세그먼트를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분절 축선을 로드 센터라인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도로 중심선을 분절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이고, 측정 모델 4가지 1차적 측정값 등등이 있는데, 음, 하나하나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로 많이 좀 참고를 하게 될 게 초이스나 아니면 또는 비트위니스라고 불리는 수치하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통합도인데, 초이스는 기준 노드가 다른 노드들의 관계를 통제하는 정도, 통제라고 하는 말에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통합도는 여기서 제가 안 나왔나? 음. 인티그레이션 통합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나 할까? 음. 서로 간에 OD 간에 그 전체 경로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 얼마만큼 이 해당 노드가 좀 선택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건 실제 네트워크를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는데, 그 결과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인티그레이션은 주로 인기가 있고 자주 경로로서 선택되는 네트워크가, 그런 노드가 인티그레이션 수치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쪽 네트워크들이 서로 좀 인기 있는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구나. 이기 때문에 그 경로로서 선택을 더 자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 통행량을 예측할 때 주로 활용이 되고,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간선도로 변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초이스가 높고 도로 약간 위계가 낮을수록 초이스가 낮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더 중요한 도로가 좀 더 중요한 도로가 무엇인가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에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아, 이놈을 놓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그 통합도라고 하는 수치는, 통합도가 가장 높은 그 링크는 이놈일 거고, 그 일단 초이스가 가장 높은 링크는 이놈일 거예요. 뭔 얘기냐면 통합도는 가장 경로로서 선택을 많이 받거나 좀 그런 링크를 얘기를 하는데, 물론 얘가 높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가운데에 있으니까 경로로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서 얘가 높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 루트가 많이 없는 순서로 초이스가 높아져요. 대체 루트가 적을수록.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링크가 만약에 없어졌다 라고 하면은 이 전체 이제 5개의 링크가 이 왼쪽에 있는 이 링크 사이에서 그 루트가 전혀 없어지고 서로 간에 고립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전일이라든가 아니면 코난 같은 만화를 보면 어 살인사건, 산장이라든가 그런 휴가를 갔을 때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단 전화가 두절되는 건 기본이고, 두 번째로 이 산장이나 아니면은 섬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배편이 없어진다든가 아니면 경로 다리가 무너진다든가 해가지고 경로가 차단되고, 그 영화 사일런트 힐을 보면은 사일런트 힐에 안개가 끼면서 사일런트 힐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끊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다리라고 하는 게 그 사일런트 힐의 약간 그 별장에서 가장 초이스가 높은 링크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이 공간 자체가 완전히 다 고립이 되는 그런 링크가 가장 초이스가 높은 그 링크가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그 링크가 가장 중요한가, 위계상 가장 중요한가를 따질 때 초이스를 가지고 초이스를 분석 결과로서 도출한 다음에 해석을 하면 되고, 그 통행량이나 보행량과 같이 가장 좀 사람들이 경로로 많이 찾는 보행량이, 통행이 가장 많이 자주 유발될 링크가 어디인가를 찾기 위해서는 인티그레이션을 분석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그 각 지표는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략 설명을 하고요. 음.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개치거리, 스레스홀드 디스턴스의 활용 예에 대해서 여기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앵귤러에다가 좀 세그먼트 매트리구나. 하여간 분석을 할 때 그 한계거리를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500m라고 하는 거는 보행을 감안했을 때 이 한계거리를 한계거리의 반경을 500m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분석을 했을 때 보시면 전체 네트워크가 아니라 국지적인 이런 중심지가 분석이 되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종의 보행권을 상정했을 때 하나의 서로 통합적인 생활권이나 마을 아니면은 보행이 편안한 그런 생활권이 어디인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좀 보행으로 서로 간에 약간 왕래하기가 편하지 않은, 보행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공간이다라고 좀 해석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또 있을 텐데. 음. 이 개치거리가 한계거리가 500m가 아니라 만약에 제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도로교통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좀 통행하기 쉽고 지나가기 쉬운 이런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아마 이 분석 결과가 통합도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한계거리 설정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도로 중심선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해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티그레이션과 초이스의 분석 결과가 대별되게 나왔고 근데 이거는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분석은 할 수 있는데 이 분석 결과를 기계적으로 수치만 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도시간 비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질적인 그런 방식으로 좀 컨텍스트하게 좀 글로 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 연구자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거고요. 이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교통 이론과 그 스페이스텍스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교통 수요 예측 모델에서는 교통 수요의 발생이 4단계를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교통 전공은 아니라서 첫 번째는 통행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통행이 배분되고 세 번째는 그 통행을 매개해줄 수단이 선택되고 버스를 이용하느냐 자가용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보행을 하느냐 수단이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통행을 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 그래서 통행 발생 단계에서 교통계획과 토지 이용 간에 서로 수단에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일단 여기에서 스페이스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근데 이제 교통 수요 예측과 다소 다른 점은 뭐냐면 수요 예측 모델 자체에서 좀 약간 뭔가 다르다기보다도 경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본 개념 자체가 아예 달라요. 아주 좀 기본 스피릿 자체가 달라요. 가령 우리 홍대 앞을 보게 되면 약간 교통공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경로를 추천해 보면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부터 홍익대학교 정문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보통은 이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강조되어 있는 경로를 따라서 추천을 해주죠. 이게 최단 거리예요. 450m라고 되어 있네요. 450m고 근데 스페이스 신텍스 상에서 가장 추천이 되는 경로는 이거예요. 큰 길 우선 515m. 근데 여기서는 그냥 큰 길 우선이라고 했지만 그에 담겨 있는 함의가 뭐냐면 일반적인 그 교통적인 그런 마인드로 가지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아니 당연히 이동 시간을 짧게 하고 이동 거리가 짧은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어, 그렇게 해서 이게 450m. 이 경로가 515, 515m면은 당연히 이동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건데 이거는 그 보통 교통 쪽에서 코스트를 생각을 할 때 디스턴스나 아니면 타임을 최우선으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디스턴스 미니마이즈 아니면은 타임 미니마이즈 트래블 타임 미니마이즈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근데 이 코스트를 시간과 거리로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고, 근데 스페이스 신텍스는 이 코스트에 대한 개념이 뎁스예요. 뎁스 최소화하기인 거예요. 김영욱 교수님 말씀도 그 본인이 그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했을 때 그 제안을 하고 했었던 게, 내비게이션 그 추천 경로를 단순히 그 최저 시간이나 아니면 최저 거리로 하기보다도 그 최저 뎁스로 추천 경로를 제안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야 운전자가 인지하고 더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서 뎁스 미니마이제이션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디스턴스나 타임 미니마이제이션보다도 뎁스 미니마이제이션을 기준으로 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스페이스 신텍스의 기본 스피릿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통 이론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설득력을 가지는 게요. 여러분 그 홍대생이니까 여러분들은 저도 그래 왔고 이 파란색으로 추천하는 이 경로를 따라서 학교를 등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특히 지각을 할 것 같다는 상황에서 더욱 그렇겠죠. 근데 그 홍대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전혀 길을 모르는 그런 친구가 홍대 친구랑 우리 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가지고 맘스터치로 가기로 했는데, 맘스터치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그럼 길을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출발을 해서 9번 출구 나와서 왼쪽으로 꺾으면 KFC가 있을 거야. 거기에서부터 그 위쪽으로 ABC 마트와 KFC 사이 길을 통해 가지고 두 블럭 이동을 하면은 걷고 싶은 거리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한 우측으로 30도 정도 보게 되면은 여기 또 뭐냐 MCM 매장이 있을 거고, MCM 매장을 왼쪽으로 끼고 쭉 올라오다 보면은 그 서울특별시 마포평생학습관이 있을 거고, 그걸 왼쪽으로 끼고 쭉 위로 올라와서 몇 블럭 가다 보면은 뭐 파리바게트가 있을 거고, 파리바게트를 끼고 오른쪽으로 꺾어서 가다 보면 하나은행이 있고, 거기서 길 하나 건너면은 우리가 만나야 될 정문이 있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두 번째는 9번 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을 하면 맥도날드가 있을 건데, 거기서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무조건 직진만 하면은 정문에 도착할 수 있다. 한 번만 왼쪽으로 꺾으면 돼. 라고 가르친 것과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쉬울까? 설명하는 것도 힘들긴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설명을 듣고 길을 찾아야 될 입장에서 머릿속에 넣어야 될 정보의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될 지점이나 신경을 써야 될 정보의 양이 더 적은 거죠. 뎁스라고 하는 거의 본질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시지각이 중심이긴 하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 두뇌의 활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정보의 양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시지각도 시각 정보니까. 그래서 길을이나 경로나 공간을 이해를 할 때 가급적이면 사람은 머릿속에 웬만한 시간과 거리를 더 투자해서라도 머릿속이 덜 복잡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아, 몸보다는, 그러니까 머리보다는 몸이 고생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50m 정도 더 걷는 정도 수준으로서는 굳이 머리를 더 굴려가지고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뎁스라고 하는 걸로 그런 개념으로 공간을 이해하고 그 인간의 약간 통행하는 본능이라든가 그거를 정량화하는 개념 자체가 그런 면에서 완전히 갈려요. 그런 거고 넘어가서 그 자연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해서 뭔가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영역에서 경로를 선택해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약간 스페이스 신텍스 이론으로 설명을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동이 자연 이동이라고 하고요.
나는 반드시 어디를 가야 돼. 아니면은 어느 아주 유명한 대표적인 맛집이 있다던가 그런 특수한 그러니까 외적 요소가 발생을 해서 그런 흡입 요소가 발생을 해서 강제적으로 통행이 발생했을 때 이 통행이나 이동을 강제 이동, 퍼스트 무브먼트로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스페이스 인덱스를 가지고 높게 예측을 할 수 있는 통행량이나 그런 것들은 통행량은 자연 이동을 통해서 발생했다고 쉽게 추측이 가능하고, 그와 별개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통행량이 스페이스 인덱스로 예측을 했을 때는 이 링크가 통행량이 매우 적어야 되는데, 이 링크에서 통행량이 아주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뭔가 강제 이동을 유발하는 흡입 요소가 있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활용을 하면 도시 토지 이동을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아니 여러분들이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토지 이용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단서가 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구 결과들도 상업지 분석에 있어서도,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좀 흡입 요소들이 아무래도 상업지가 그렇다 보니까 높고, 주거지와 같이 이렇게 흡입 요소가 굉장히 희귀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자연이동이 많이 좌우되다 보니까 스페이스 인덱스를 가지고 통행량을 예측을 할 때에도 토지 이용이 좀 혼합이 되거나 아니면 상업지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그런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좀 통행량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일반적인 통상적인 통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인덱스 가지고 보행량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예측 성능이 올라가요. 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신 경향은 GIS를 많이 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가름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강의 전반부는 이 정도로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고, 오늘 후반부에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할게요. 소개해가지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서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